이 책은 짧게 보면 20년, 길게 보면 40년에 걸친 고투의 이야기다. 잘 돌아가지 않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 연속된 실패담, 블랙 코미디, 우울증에 빠져 칸막이 쳐진 심화반 교실 자리에 숨어 손목에 칼자국을 내던 우등생이 결국은 대학 생활에 실패하고 가족에게 되돌아오는 이야기, 여러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 의료진에 관한 이야기, 병과 강박과 생활 부적응으로 묶인 같은 아이덴티티를 지닌 여자아이들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 사회 속에서 좌표를 갖기 위해 필요했던 이중생활의 이야기이자 자살미수 이후에 두 번째 20년을 살고 40대가 되어 새로 갖게 된 시각과 입장에 관한 이야기도 할 것이다. 저는 작가라는 말이 어색한 사실은 그냥 회사원이고요. 오늘도 퇴근하고 왔습니다. 조퇴하고 왔고요. 의료 영상 데이터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주로 크게 넓게 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을 하고 있어요. 기획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거식증 증상이 나타나는 건 고3 때? 고3 때 저는 소화기관도 너무 안 좋아서 아예 그럼 밥을 안 먹으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고3 때부터 밥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그때 너무 심해져서 대학 때 상담을 받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자살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그때부터 토하는 증상이 나타났고, 그 이후로 쭉 계속 달고 있습니다. 20년 넘었죠. 저는 너무 제 몸이 제 몸 같지가 않고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또 제가 막 변비도 너무 심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울한데 지금 제 몸은 너무 싫고 어색하고,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자가 처방 같은 식으로, 그때는 섭식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랬죠. 그게 꼭 너무 한정지어서 뭐 다이어트 문화, 이게 아주 직접적일 수도 있죠. 진짜 다이어트 때문에 섭식장애 걸리는 분도 뭐 많으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외모 지상주의, 뭐 날씬해져서 남자들이 예뻐 보이려고 이거는 너무 웃긴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쏠이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답답하고 진짜 욱하는 게 있는데, 근데 여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억압적인 문화 때문인 건 맞아요. 근데 너무 직접적으로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 사람을 비하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간호사분들이 하루 종일 붙어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면 그 치료자의 인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떤 교육을 받고 누가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수련을 받았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삶에서 어떤 거를 깨달았느냐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환자의 상호작용에서. 그래서 그 간호사 선생님이 그렇게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굉장히 훌륭한 치료자로 있으신 까닭은 그분 자체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큰 교훈을 그때 이미 갖고 계셨고, 스스로 그런 마음 수련을 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실 수 있었고, 자기의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걸 극복해온 분이라서. 운디드 힐러라고 있잖아요. 상처받은 치료자라고.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적이 없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양지 바른 식으로 의사수련을 마치고 오신 분들은 너무 뻔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곰돌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암투병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저한테 책에도 나오지만 막 이랬어요. 내가 암투병하기 전에 되게 재수 없었지? 막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어른이 좀 바보 같은 짓을 하면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저렇게 바보 같아요. 이러면서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대요. 사실 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약간 그런 바보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장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보곰돌이 막 이랬거든요. 그렇지. 그때 장난을 진짜 많이 쳤는데 글쓰기 수업 들으면서도 제가 저한테 있었던 일만 소설인 양 썼어요. 왜냐면 아무도 겪지 않았고 아무도 모르고 나는 이걸 겪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상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내놓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다시 잡는 것 자체가 1년을 쉰 게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다시 본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쓸 용기를 냈냐면 트위터를 하다가 이제 어떤 분이 글을 쓰는데 감사의 글부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쓰기 쉬우니까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감사의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걸 쓰고 나서 발동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명을 다 공개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 어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딱 이렇게 못을 받고 나니까 이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도 힘들었어요. 그때 어려웠던 일을 다시 복귀하는 게 힘들고 또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자기 힘든 얘기를 쓸 때는 이 증상이 악화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기는 했는데 힘든 고비를 겪으면 또 이렇게 플로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수필을 쓴다고 해도 자기 얘기를 쓴다고 해도 남자분들은 의사분들이 에세이 이런 거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 여자분들은 환자 입장에서 나는 아팠어. 근데 나는 이렇게 아팠는데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고 느꼈어. 이런 거를 고백하고 근데 이 고백한다는 게 생각해보면 더 깊이 생각해보니까 여자분들이 그런 책을 쓸 때 대상 독자를 상상하는 거는 여자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이해해줄 수 있는 자기 또래 여성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여성분들을 생각하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연대라는 의미가 맞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공유한다는, 나눈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는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좋은 면인데 그러니까 항상 그걸 진단으로만 한정시켜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좀 더 넓게 자기 삶을 공유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가면 갈수록 인생 다 망쳤구나, 뭐 다 같이 망치는 거 괜찮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정말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서 더더욱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해 보이고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막 프로이트 환자들 이런 책들 되게 재밌게 봤던 생각이 나요.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봤는데 거기서 그런 여자 환자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너무 동질감을 처음부터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뭐 히스테리라는 게 지금 보면 되게 기괴한 증상들도 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시대면 나인데? 내가 이때였다면 나도 히스테리였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병에 걸렸고 그때 어땠고 어떤 삶을 살았지? 이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계조상처럼 느껴지니까. 그 엘리자베스 워첼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그 영문 리뷰 기사였어요. 근데 그걸 리뷰를 쓴 분도 힘든 소녀 시절을 겪었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도 회고로 썼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참 힘든 이제 90년대 이제 그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서서 한 달을 읽었대요. 그러면서 너무 해방감과 안도감과 그 정체성의 그 공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말로 표현을 못했던 내가 왜 이렇고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 삶이 뭐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몰랐는데 그거를 글로 써준 사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읽혀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난데 이런 해방감? 그런 고마움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런 회고록에 순기능이 있다면 그런 걸 수가 있겠구나. 이게 글로 실체가 돼서 나타날 수 있고 내 엉망인 삶이 문학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느꼈다고. 이제 문학소녀였는데 너무 좌절하고 자기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삶이 문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는 거죠. 그런 희망의 증거일 수도 있겠고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성분들이
커뮤니티나 SNS나 이런 책을 통해서 찾고 있는 것도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다른 여성분들은 어떻게 살았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걸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자 환자들 사례를 통해서, 아니면 이런 회고록을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작가들, 여자 작가들 굉장히 많잖아요. 작가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항상 레퍼런스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동질감 느끼고 안도감도 느끼고 배우는 것도 있고 위로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여성의 삶,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진짜 파고 들어가고, 이 사회적인 상황이라든가 자신의 경험을 진짜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는 거를 이 증거를 내놓는 거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진단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대체로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치료를 하고 처방하는 게 유효했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그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해서 DSM을 만든 거지, 이 우울증 항목이 있고 우리가 여기 우울증 이 항목과 똑같은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울증과 비슷한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진짜 다양한, 저 같은 경우도 다양한 증상의 성실장애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그 중에서 이 성실장애 치료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 진단이 나온 거지, 이거는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푸코 같은 경우도 정신병의 역사를 보면서 그 실화를 깨잖아요. 근데 진단의 역사 같은 것도 되짚는 경향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 같은 것도,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회에서 어떤 몸, 어떤 정신이 일반적이고 그게 가장 효율적일 때 이거를 건강하다고 하고, 이 효율성을 못 따라갈 때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지, 이게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하고, 지금 내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힘듦을 겪고 있고 이게 왜 힘들어야 하는지를 고찰을 하고 이거를 까발리는 거, 거기에는 의미가 있지, 의사의 말을 이렇게 착하게 쫓는 것 자체로 한정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여성 회고록 작가들의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